일부, 노년의 독립을 선택하기, 자유와 자기 실현의 삶을 받아들이기. 여러분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인생의 쓰라림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거나 노년의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느새 인생의 끝에 다다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성취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과 자녀를 중심으로만 살아온 평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더욱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와의 동거에 의존하거나 제약 없이 혼자 살아가며 삶을 즐기기를 선택합니다. 노년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부모를 항상 돌보는 것은 자식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75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도심 근처의 4층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달 약 12-25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저의 소박한 생활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혼자 사는지 궁금해하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누가 자식들과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제 행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제게 큰 걱정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 후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들은 처가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처가댁 식구들이 좋은 분들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만한 편이라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것이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다른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점점 불만을 쌓아갔고 저 역시 불편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빠진 저는 종종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답답해하며 이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좁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자식들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간 후에도 저는 손주들을 돕기 위해 매달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큰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자식들이 걱정하며 집을 팔고 그들과 함께 살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네에 익숙하고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온 가업이었기에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다가 적응하지 못하면 돌아갈 곳도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친정어머니께 할머니가 집만 대고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혼자 살고 있음에도 자식들이 저를 보러 오는 일은 드뭅니다. 초대해도 바쁘다고 잘 오지 않죠. 큰아들은 경찰관, 작은아들은 의사라 많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집에 들르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거나 며느리 친정을 방문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들마저 그러니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겠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스스로 자립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보다 요양원으로 들어가리라 결심했죠. 올해 초부터 건강 상태는 괜찮았지만 시력이 현저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약국에서 안약을 사서 써봤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병원에 갔고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명 위험을 피하려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태를 알렸지만 모두 바쁘다며 방문을 피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어머니가 죽으면 그때도 바쁘겠니?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마침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저축이 있었고, 이번 저녁 식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아들들은 수술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비용조차 모른 채 말이죠. 큰아들은 처가살이를 하느라 가정에 의지할 수 없으니 작은아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작은아들은 맏아들이 가정 문제에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언쟁은 격해졌고 작은아들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과 싸우려 했습니다. 화가 난 저는 탁자를 3개 내리치며 "그만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25,000달러의 예금 계좌가 2개 있었지만 그 계획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를 죽은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면서?"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그들을 혼란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주려 했던 돈을 잃게 된 것을 한탄했을 겁니다. 한때는 집을 팔고 자식들과 함께 살까도 고민했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저축과 연금 덕분에 저와 비슷한 나이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녀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제가 도와주자 그녀는 저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제 저축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며 마치 관심 있는 척합니다. 작은 아들은 "왜 사람을 고용해? 우리가 직접 돌볼 수 있는데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않을 거야." 이후 자식들은 미안한 척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 태도에 신경을 쓰면 오히려 제가 더 스트레스 받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가사 도우미와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즐기고 가끔은 휴가도 떠납니다. 곁에서 돌봐주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노인 건강 클럽에도 가입했는데 덕분에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들께 다른 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에 완전한 조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면 그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가정으로 향하게 되고 나이 든 부모가 최우선이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의존하면 갈등과 좌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추가적인 책임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고 자녀와의 사랑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유는 유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한 바와 같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명하게 선택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여 사랑과 돈을 모두 잃고 맙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와 남편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매우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집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매일 우리를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아들은 26세에 결혼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안정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갈등을 피하며 며느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해 온 배려 깊은 시어머니라고 자부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저는 그녀를 친딸처럼 대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는 그녀가 푹 잘 수 있도록 배려했고 제가 아직 건강해서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고 그녀는 요리를 잘 모르니 가르쳐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자발적인 제안이 없어서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니 생활비를 분담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겠니?"
그러자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많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숨겨온 거죠.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많다니 무슨 소리니? 너희 둘 다 책임감을 가져야 해. 그러고 나서 아들은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집에 올 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얼굴엔 늘 어두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온화한 성격일지라도 가정의 질서를 잃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서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구나. 남편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너희들을 배려하고 간섭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희의 태도가 왜 이러니? 생활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급히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투자할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사업 자금으로 1만 2천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나가 저렴한 아파트를 빌려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우리가 외로울까봐 걱정되어 따로 살고 싶어도 말을 못 꺼냈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갈등이 싫었기에 그들이 나가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아들과 며느리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마사지 의자를 선물로 보내왔을 때 정말 기뻤고 자식들이 효심이 깊고 부모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넓은 3베드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과 저에게 함께 살자고 초대했지만 저는 독립된 생활이 좋아서 고혈압 문제도 사라졌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이라도 와서 지내보라고 권했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을 겪고 거동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고통을 견디며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자주 와서 도와주었지만 저녁이 되면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가끔은 제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기다려야만 하는 무력함이 컸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제가 일으켜 세울 수 없어서 우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야 아이들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남편을 돌보는 것이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그 시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로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예전 집을 친척에게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약간의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매달 생활비로 2,040달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저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살며 그의 빈자리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의 위안을 얻었고 추억이 가득한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던 며느리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매달 내던 240달러 외에도 옛집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살 때는 음식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혼자 남게 되니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오래된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집은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자식들이 우리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옛집으로 돌아가 혼자 살겠다. 도우미를 고용할 것이고 너희가 여기 머무는 동안의 임대료로 3,200달러를 주마. 또한 너희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하도록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자식들은 바로 사과하며 돈을 받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의 본심을 본 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의 충고를 따랐던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덕분에 저는 노년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모든 부모가 스스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적 독립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고 노년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위 이야기에서 노모는 자녀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살자고 초대했다고 믿었지만 실상 그들은 부모의 재산과 소유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도 재정적 안정을 가지는 것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받는 최선의 길입니다. 3. 건강하고 유익하게 혼자 사는 삶. 저의 이모는 올해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맑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그 후에는 마루에 앉아 산들바람을 즐기며 최근 관절 통증으로 움직임을 줄인 70세의 여동생과 이야기 나누곤 하십니다. 늦은 오후가 되면 작은 우산을 챙기고 캔버스 신발을 신은 채 공원으로 나가 롤러블레이드를 즐기는 손자를 기다립니다. 이모는 항상 레몬 물병에 치아씨와 민트잎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손자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보통은 이모의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올 시간입니다. 이모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전혀 노년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종종 그녀를 은퇴 후 모범적인 삶의 본보기로 여깁니다. 이모는 긍정적으로 살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시죠. 매일 우리보다 더 많이 걸으니 노년의 흔한 질병을 피하는 것이지. 나도 무릎 상태를 고쳐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증이 길어질 거야. 우리는 종종 엄마의 무릎 치료를 위해 이모의 예를 듭니다. 이모는 최신 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열심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옛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웃의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그룹에도 참여합니다. 아이들과의 교류는 이모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녀에게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네요. 마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슬퍼지는 것처럼요.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 진정한 재미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를 제대로 즐기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퇴직 후 28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빈둥거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설날에는 며느리들과 함께 요리하고 장을 보러 다니지만 평소에도 배움의 시간을 따로 정해둡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요리, 정원 가꾸기, 특히 산디 십자수는 그녀의 특기입니다. 여행도 배움의 한 형태이고 유튜브에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영상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배움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58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터키 행진곡을 연주하는데 그 행복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노년은 오히려 개인의 관심사에 집중할 시간이 생기기에 더욱 즐거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녀와 손주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노인과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없으니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독립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단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집 몇 채 건너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오지만 잘 때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와 남편은 자신들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의 이모는 참 현명합니다. 혼자서 해변가 아파트에 계약금을 걸러간 적도 있었죠. 그녀는 법적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큰 금액을 지불한 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까봐 몇 년간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그리고 자녀들이 일을 두고 자신을 꾸짖을까봐 걱정했죠.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개발업자가 계약금을 환불했을 때 그녀는 은행이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재산을 남에게 맡기고 자식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돈을 남에게 맡기면 자녀들이 나에게 너무 의존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돌려달라고 하기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보험과 저축계좌에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그 돈을 다 써도 아직 생존해 있다면 아마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교육과 결혼을 마친 후 이제 그녀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집중합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재정적 독립에서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녀 양육과 돈 버는 것을 걱정하고 노인들은 그 돈을 현명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즐겁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노년은 즐거움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단과 영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양은 적지만 절대 대충 먹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과식도 위험하지만 영양 부족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제 이모는 주로 채소와 생선을 먹으며 튀긴 음식은 피하고 설탕도 인공 감미료도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지만 꿀이 들어간 차는 일주일에 한 잔만 마십니다. 잘 익은 망고나 잭프루트 같은 단 과일은 가끔 작은 즐거움으로 먹으며 하루에 오렌지 한 개나 자몽 몇 조각 이상은 먹지 않습니다.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도 여전히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먹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구마 한 접시를 먹는 것도 밥 대신이라도 과한 탄수화물 섭취가 됩니다. 그녀는 칼로리를 꼼꼼히 계산하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천천히 음식을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도 그녀처럼 되고 싶습니다. 노년은 기쁨의 시기입니다. 사실 아니요. 노년은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노년에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들과 손주들 가까이에 살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은 종종 서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자녀들은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삶은 억압적이고 피로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아기가 없지만 점차 긴장감이 쌓여 불만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부모들에게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비밀을 품고 가는 것. 자식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각자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자녀들에게 항상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자녀들과 평생 함께 할 수 없으며 그들 역시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본능이지만 모든 부모가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1. 첫째,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 간의 비교나 편애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이름은 칸이고 올해 53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8년 전 제 장모님이 처형 부부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로서 나서서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돌보며 한 번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습니다. 장모님은 집안일을 돕는 등 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달 약 $80 연금을 받으시는데 저는 부탁한 적이 없지만 장모님은 그 돈으로 생선 소스, 소금, 식용유 같은 식료품을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항상 존경했고 마지막까지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행동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땅 보상금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도시 외곽의 마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그 토지가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총 $12만 이상의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을 받으신 후 은행에 예금했다고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분배할지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가족도 일부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은 장모님이 그 돈을 전부 처형 부부에게 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저기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평온한 편이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도 어머니의 딸인데 그녀에게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수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저희에게도 무언가 주시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부부는 안정된 직업과 괜찮은 수입이 있잖니. 은퇴 후에도 연금을 받게 되지만 내 처남은 다르단다. 그는 안정된 직업이 없고 처남댁의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단다. 게다가 네 아내는 이미 너희 가구로 전입됐기 때문에 내 가구의 일원이 아니고 당연히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없다. 이 말은 차가운 따기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이 처남의 삶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노력 덕분입니다. 반면 처남은 게으르고 야망이 없습니다. 좋은 직업이 없다면 남의 등에 기대고 살지 말아야죠. 시어머니가 처음 그와 함께 살았을 때 그녀는 그들을 위해 소를 몰고 채소를 재배해야 했습니다. 모은 돈은 모두 그들의 가정에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곤란하게 했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안타까웠습니다. 사위로서 제 아내를 키워주신 분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에 모시고 수년간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음식, 의복, 주거, 교통 모두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연금으로 식료품을 사오기도 했지만 저는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내도 항상 계절마다 옷을 사드렸고 여행 갈 때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반면 아내의 오빠와 그의 아내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프실 때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비용과 노력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에게 아들은 소용없다. 아들보다 딸과 사이가 더 잘 챙겨준다라고 불평하셨지만 막상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거리낌 없이 주셨고 우리와 상의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시집가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다면 왜 8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나요?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제 아내와 저는 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어릴 때부터 오빠만 편애하셨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오빠만 생각하셨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엄마가 사주신 집에서 엄마를 내쫓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만이 아니어네요. 저를 남이라 생각하신다면 오빠 집으로 가서 그들이 엄마를 돌보게 하세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짐을 싸서 오늘 오빠 집으로 모셔다 드립시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장모님의 짐을 쌌습니다. 장모님은 분명 처남 집으로 가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행동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남 집에 도착했을 때 처남 부부는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있었지만 장모님과 그분의 짐을 보자 그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처남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어머니를 여기로 데려왔어? 그러자 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빠가 어머니를 돌봐야지. 처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고 계셨잖아요. 상의도 없이 왜 다시 보내시는 거죠?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보상금을 받으셨잖아요. 집이 좁으면 더 큰 집을 사세요. 어차피 장모님에게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으니 책임을 피하지 마세요. 그러자 처형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어떻게 분배하시든 그건 어머니의 자유예요. 하지만 딸로서도 노년에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제 처남과 처남댁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필요한 말만 하고 아내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처남이 여러 번 우리 집에 찾아와 시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시니 다시 모셔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가길 원한다면 그 돈의 절반을 내게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너무 이기적이라 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시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사는 동안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상 화가 나 계셨고 신체적으로 학대받지 않았지만 자주 꾸지람을 듣고 괴로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안타까웠지만 그녀를 다시 모셔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녀가 감수해야 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을 고수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개념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과 딸을 모두 둔 경우에도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으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낡은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의 단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결점만을 지적하고 다른 부모들은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부모가 형제들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지 여부입니다.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들 간의 편애를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와 형제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린 후 부모가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수록 더 바빠지고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든 미래이든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을 비교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가족의 유대에 금이 가게 하고 경우에 따라 형제들 간의 대화조차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잠재긴 해로움을 이해한다면 누구에게도 편애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2. 둘째, 나이가 들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며 제 남편도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나이가 들고 매력을 잃은 아내에게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과 부를 이루고 나니 주변의 젊은 여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남성이 아내의 소중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때 제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몸이 무거워지며 젊음의 매력을 잃으면서 변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경력은 번창했고 승진까지 하여 더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눈에 띄게 나이가 들었고 항상 주변에 젊은 학생들이 있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3자로 기꺼이 나서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남성도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워도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아내의 미흡한 점을 조롱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저를 자극하려는 듯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올해 살을 빼지 않으면 새 모임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모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이런 모임에 가는 걸 즐기지 않잖아. 내가 함께 가길 원한다면 적어도 나와 있을 때 실망하고 짜증내지 말아줘. 저도 알아요. 제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내가 당신에게 2명의 훌륭한 아이를 낳아주었고 그들을 키워냈어요. 지금도 손주들을 돌보고 이 집을 무보수 가정부처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젊고 아름답지 않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내예요. 나는 당신의 가족과 나의 가족, 두 가정을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젊음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에 있었던 아내,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사과할게. 남편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혹시 화 씨가 다시 다가왔어. 얼마 전 글을 봤는데 해외에서 막 돌아왔다고 하더라. 당신 때문에 결혼도 안 했다고 믿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나는 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가 자신의 행복을 찾길 바랄 뿐이에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의 아내가 되어주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을 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올해는 가족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당신의 말로 인해 상처받았고,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쑥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제 무거운 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평화로운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며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는 저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관계는 더욱 행복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T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찡그린 얼굴과 끊임없는 돈에 대한 불평을 마주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매일 가족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삶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눈을 뜨자마자 돈 얘기, 눈을 감을 때도 여전히 돈 얘기뿐이거든요. 연애할 때 저는 아내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아내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내의 물질적 욕구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점차 우리 결혼 생활을 악몽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졸업 후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만났습니다. 둘 다 소박한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기념일에 비싼 선물을 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고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기운을 북돋아주면 금방 잊곤 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친구 남편들과 저를 비교했고 그럴 때면 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항상 돈이 부족하고 월말이면 돈이 바닥나는 사람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헤어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상사가 알아주고 월급이 오르기를 바랐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녀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물질적인 것을 줄 수는 없었지만 나만큼 그녀를 사랑할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가끔 있는 폭발적인 반응을 넘기고 우리의 사랑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으로 꽃피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걱정 없이 달콤한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가 태어난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내 수입은 그녀보다도 적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건 물가 상승, 낮은 임금, 언제쯤 전세방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 아기 우유값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고향 방문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우리 둘 다 시골 출신으로 도시에서 생활 기반을 잡으려 하다 보니 그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이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힘들게 살고 계셔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우리 스스로 삶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이미 한계에 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잦은 불평으로 인해 더 큰 압박감과 우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로 여러 번 다투었지만 자녀들을 위해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남자와 결혼한 자신의 불운을 소리쳐댔습니다. 매일 가정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꼈고 돈에 집착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킬 만큼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몰랐고 좌절감은 저의 의욕을 고갈시켰습니다. 이 답답한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수십 년을 함께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과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감정은 자신 안에 간직하고 특히 가족이나 자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배우자가 알게 되면 관계가 상할 수 있고 자녀들이 알게 되면 오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감정적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부모 양쪽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에는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인내를 실천하며 배우자의 감정을 더 자주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셋째, 이전 세대를 탓하지 마라. 막내 아들 키엣은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애지중지 키워졌습니다. 그는 먹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겪기 시작하면서 키엣은 부모에게 불만을 돌렸습니다. 내 형제 중 막내로서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키엣은 매일 먹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은 항상 지저분했고 부모가 청소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나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마다 부모는 그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키엣은 작은 일도 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사회에 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각 직장에서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명령을 받는다거나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등의 불만을 자주 늘어놓으며 동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도엔 씨와 신 씨는 아들을 위해 컴퓨터 수리점을 열어주기 위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키엣은 경험도 없고 거만하며 인내심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몇 년 동안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해요 라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키엣은 누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자금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집을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키엣이 집중해서 일하기를 바라며 부모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으름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게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엣은 컴퓨터 기술자를 고용하여 청소, 정리, 수리까지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본인은 손님을 맞이하며 인맥 쌓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았지만 재정 관리가 부실하고 고객 유지 전략이 부족하여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도엔 씨와 희엔 씨의 3만 달러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희엔 씨는 키엣에게 결혼을 권하며 그래야 돈을 벌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엣은 가게 사장일 때는 몇몇 여자가 나를 쫓아왔지만 사업이 망하니 다 떠나고 이제는 결혼할 사람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희엔 씨는 근면하고 성실한 이웃 참 씨를 소개했습니다. 참 씨는 키엣보다 2살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키엣이 관심을 표현하자 참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칠 거예요. 돈도 벌지 않는 남자는 적어도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당신은 둘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키엣은 완전히 절망하여 자신을 이렇게 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부모님 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키엣은 늘 모든 게 부모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투엔 씨와 희엔 씨는 아들의 비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들이 위로해보려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더 나은 시기에 자신을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더 좋은 생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부모가 저지른 잘못을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채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효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은 부모의 교육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전 세대에 대한 불만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습관은 부모 자신이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후 자녀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에 대한 같은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깨닫고 인생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노인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말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걱정과 문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비밀 중 하나라도 누설한다면 말년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웃을 때는 세상도 함께 웃지만 울 때는 혼자 운다는 말처럼 노년의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비밀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순간의 말실수가 삶의 마지막 날들을 슬픔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